막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을 때 한 변태의 놈에게 찍히고 말았다. 그는 나를 미행하고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옆방에는 내 사진들을 가득 붙여놓았다. 심지어 내 문틈으로 쪽지 하나를 밀어넣었다. 무무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방금 샤워를 마치고 몸에 물기를 머금은 채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닦고 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목의 흉터를 다시 보았다. 지네처럼 흉측한 그 흉터. 문득 발견했다. 굳게 잠긴 도어랑 문틈 사이에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비스듬히 끼워져 있는 것을. 그 위에는 검붉은 액체로 삐뚤빼뚤하게 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무무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온몸의 솜털이 순식간에 곤두섰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문밖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갑자기 문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독 거슬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짝에 바짝 붙어 눈을 외시경에 갖다 대었다. 복도에 소리 감지 센서 등이 켜져 있었고 문밖은 텅 비어 있었다. 막 한숨 돌리려던 찰나 외시경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곧이어 무언가가 바짝 다가왔다. 그것은 사람의 안구였다. 핏줄이 빽빽하게 터져 있는 그 안구가 외시경 안에서 미친 듯이 굴러다녔다. 그는 나를 찾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문손잡이가 격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큰 소리가 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명을 지르지 않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휴대폰을 꺼내 미리 다운로드해둔 음성 파일을 찾았다.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문짝에 바짝 붙였다. 그 안에는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누구야? 한밤중에 죽고 싶어 환장했나? 녹음 속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다. 문박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멈췄다. 손잡이를 돌리던 힘이 사라졌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외시경으로 다시 밖을 살폈다. 안구는 사라지고 없었다. 센서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뚱뚱하고 작은 뒷모습이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바닥에서 일어났다. 잠깐, 저 뒷모습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났다. 그 뚱뚱하고 작은 뒷모습을 처음 본 건 내가 이사 온 첫날이었다. 그날 밤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봤더니 저 늙은이가 하나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진열대의 통조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땐 내가 예민한 탓이라 생각했다. 마트를 나와서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지날 때도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깨진 벽돌 위를 밟는 구두 소리가. 내가 멈추면 그도 멈췄다. 내가 빨리 걸으면 그도 빨리 걸었다. 겁에 질려 죽을 힘을 다해 뛰어 근처 편의점으로 숨어들었다.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저 늙은이의 뒷모습이 골목 입구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채 집에 돌아와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점검했다. 하지만 방금 그 핏발선 눈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이미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나는 베란다로 나가 저 늙은이가 단지를 떠났는지 확인하려 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고 나무 그림자는 흔들렸다. 문득 건너편 동 어느 층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망원경이었다. 렌즈의 반사광이 정확히 내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꽉 닫고 침실 안으로 나를 가두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영상 메시지였다. 영상을 눌러 확인했다. 영상은 15초 남짓했다. 화면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의 방이었고 컴퓨터 모니터 하나가 켜져 있었다. 모니터 속에는 우리 집 욕실이 보였다. 나는 화면을 등진 채 잠옷을 벗고 있었다. 내 온몸이 가림없이 모니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니터 속의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 건너편에는 흐릿한 실루엣이 있었는데 그는 화면을 사이에 두고 모니터 속 내 뒷모습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사랑하는 장난감을 어루만지듯이 영상 속 배경음으로 무겁고 탁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역겨운 변태 자식. 손이 떨려 휴대폰을 이불 위로 떨어뜨렸다. 화면 너머로 쓰다듬어지는 듯한 그 감각이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내 등줄기 뼈 위를 기어가는 것 같았다. 저 변태가 지금 저 옆방 어둠 속에 앉아서 영상을 보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렌즈를 통해 지금 이 침실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멈췄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그 마음을 억지로 짓눌러 꺼버렸다. 공권력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일단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내가 직접 묻어버린 그 비밀이 흉터처럼 완전히 파헤쳐질 테니까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나는 불을 껐고 침실은 죽음 같은 적막과 어둠에 잠겼다. 꼼꼼히 점검해 보았지만 침실에는 별다른 전자기기가 없는 듯했다. 나는 허탈하게 침대에 다시 앉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머리맡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커다란 독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나는 그 사진 속 내 한쪽 눈동자 안에서 마치 깊고 어두운 빛조차 반사되지 않는 블랙홀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있는 힘껏 밖으로 잡아당겼다. 마치 무거운 괴짝이 침대 위로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벽지 뒤편으로 손가락 하나 크기의 구멍이 드러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구멍 앞에 갖다 대었다. 반대편은 칠흑 같은 벽 속이 아니었다. 그곳은 하나의 방이었다. 낡아 빠진 나무 싱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트 위는 누런 얼룩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사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온통 내 사진들 뿐이었다. 사진 맞은편의 사람은 없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힐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옆방에 분명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반드시 옆방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갔다. 복도의 센서등이 소리에 반응해 켜졌다. 옆집 402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칠흑 같은 틈새가 드러났다. 나는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불을 켤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창밖에 창백한 달빛에 의지해 이 낯선 방 안을 더듬어 나갔다. 거실 벽면은 사진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었다. 빽빽하게 말이다. 하나하나 전부 내 모습이었다. 그 사진들 한가운데에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데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졌다. 그 익숙함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나는 억지로 시선을 돌렸다. 옆에 있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탁자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안에 적힌 글씨들은 비뚤비뚤했고 피랍이 굉장히 강했. 어떤 건 종이를 뚫고 나올 정도였다. 대충 몇 장을 넘겨보았다. 2020년 7월 8일 맑음. 아내에게 오늘 우리 홍사 오러 오.
붉은 돼지고기 조림 먹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와 무무는 홍소육을 제일 좋아했지. 아쉽게도 맛은 좀 부족하더라. 당신이 해준 것과는 비교도 안 돼. 2023년 1월 2일 흐림. 라오바, 오늘 내가 공을 세웠어. 나가면 제일 먼저 당신 보러 갈게. 그러고 나서 무무를 찾으러 갈 거야. 이제 다 큰 아가씨가 되었겠지? 2024년 8월 9일 맑음. 아내에게. 오늘 당신 생일이네. 마침 여기도 오늘 생일인 사람이 있어서. 당신 생일이라고 치고 같이 축하했어. 여보, 당신이 그리워. 그리고 무무도. 일기장 위에는 몇 방울의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다. 2025년 12월 15일 눈. 내일 출소해. 나가서 당신 먼저 보고 첫 번째로 우리 딸을 찾으러 갈 거야. 평생 아이에게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 해줬는데 남은 날들 동안 보상하며 살 거야. 누구든 감히 그 애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지막 글권은 지워져 있었다. 2026년 3월 1일 맑음. 무무야, 아빠가 드디어 너를 찾았단다. 모습은 변했지만 키도 크고 예뻐졌구나. 단번에 내 눈을 알아봤어. 아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홍사우러우 가져왔어. 나는 일기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식은땀이 턱을 타고 종이 위로 떨어졌다. 작은 툭 소리를 내며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어렴풋이 기억난다. 내 친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이야기. 친구의 친부는 행실이 나쁜 쓰레기였다. 집안 공기는 항상 싸구려.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참다 못해. 결국 갖은 고생 끝에 이혼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장성이라는 남자에게 제가 했어. 장성은 말수가 적은 가죽 공예가였는데 솜씨가 아주 좋았다. 그는 아이가 하교할 때면 품 안에서 여전히 따뜻한 홍사우러우를 꺼내주곤 했다. 그 시절 동안 아이는 드디어 집다운 집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천둥 번개 치던 오후 그 친부라는 작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아채며 입에 담기 힘든 더러운 욕설을 내뱉었다. 고상한 척하긴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 남자를 떼어내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너무 어려서 남자가 손을 휘두르자마자 밀쳐졌고 이마를 시멘트병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 아이는 문가에 서 있는 장성을 보았다. 손에는 길고 날카로운 가죽 칼이 들려 있었다. 아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다. 방 안은 온통 붉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고 어머니는 기계적 질식으로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남자는 피웅덩이에 쓰러져 몸에 10군데 넘게 칼에 찔린 채였다. 그리고 묵묵히 제 식구처럼 챙겨주던 새아빠 장성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임무의 의붓아버지였어. 어쩐지 계속 나를 뒤쫓아온 이유가 있었다. 나를 임무로 착각한 것이었다. 그를 탓할 수도 없다. 우리가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나와 임무의 만남은 운명적인 우연 같았다. 3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둘 다 우산이 없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린 순간 서로 멍하니 멈춰섰다. 우리는 대략 6에서 70% 정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콧날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임무는 나를 보며 깜짝 놀라 외쳤고 곧바로 쾌활하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내 이름은 임무라고 해. 멀리 있는 친척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정말 잃어버린 사촌 언니인 줄 알았을 거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연락처를 교환했을 뿐이었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임무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는 욱하는 마음에 그만 저 술 취한 남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를 낚아채서 달렸다. 우리는 비 내린 뒤에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좁은 골목으로 숨어든 뒤 방금 사람을 밀치는 모습 너무 멋졌어.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나직이 말했다. 잔, 이제 우리 이성 자매가 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비로소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절친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은밀한 구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왜 집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지 알게 되었다. 많아야 1년에 한 번 고향으로 편지를 보낼 뿐이었고 그에게 계부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의 어머니를 위해 감옥에 갔던 사람이라는 것도 그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 나는 그를 모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70% 정도였던 닮음은 정교한 분장 덕분에 80%가 되었고 심지어 90%까지 되었다. 우리는 신분 바꾸기 놀이까지 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스즈키가 일찍이 내 팔을 잡고 있었지.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되어줘.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좋아. 나는 일기장에 적힌 그 힘이 실린 무무라는 두 글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장청이 사람을 잘못 찾았어. 그렇다고 제대로 찾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나는 이미 완벽하게 스즈키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만약 무무가 실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였겠지.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의 근육이 순식간에 긴장했다. 나는 떨며 거실에 소파 뒤로 숨어 어둠 너머로 반쯤 열린 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렇다. 문이 열렸다. 장청의 그 비대해진 등이 살짝 굽어 있었어. 뜻밖에도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칼이나 밧줄을 들고 들이닥치지 않았다. 그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나 집에 있는 건가? 목소리에는 광기가 없었다. 오히려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다정함만 있었다. 장청이 식탁 옆으로 걸어갔어.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는 늙고 건조했다. 아빠가 그 오래된 가게에서 사왔어. 맛은 내 엄마가 해주던 것보다 못하지만 너 예전에는 그 집 맛 좋아했잖아. 무무, 야, 혹시 질려서 아빠랑 말도 하기 싫은 거니? 그는 텅 빈 방을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시선은 벽면에 빽빽하게 붙은 몰래 찍은 사진들을 향했다. 나에게는 변태의 증거로 보이는 그 사진들을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어루만졌다. 그 눈빛에 서린 것은 영락없는 늙은 아버지가 딸의 사진을 보며 느끼는 애착과 안도감이었다. 나는 소파 뒤에 숨어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이 극단적인 온정은 지금 이 순간 순수한 아기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웠다. 대체 연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신분열인가? 무무, 나와서 한 입 먹으렴. 그는 허공에 대고 애원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문으로 달려가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청의 시선이 갑자기 굳어졌어.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내가 펼쳐두었던 일기장을 보았다. 그의 안색은 비굴함에서 공포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구야?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어? 그의 탁한 눈동자에서 파멸적인 흉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설마 널 해치려던 그놈인가? 무무,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당장 그놈을 죽여버릴게. 그는 횡몸을 돌려 허리 뒤에서 길쭉한 가죽 칼을 꺼냈다.
그리고 나는 하필 그가 돌아선 길목에 서 있었다. 아, 나는 본능적으로 짧고 굵은 비명을 질렀다. 몸의 중심을 잃고 현관 수납장에 세게 부딪혔다. 수납장 위의 꽃병이 두어 번 흔들리더니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노장, 장청, 이 굳어버렸어. 핏발선 두 눈이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온몸에 피가 머리끝으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노장은 내 얼굴을 똑바로 확인한 뒤 눈 속의 흉기가 물결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대신 미칠 듯한 환희가 차올랐다. 우모, 주인공 성씨, 너 정말 집에 있었구나. 그는 손에 든 칼을 팽개치고 비틀거리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입술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아빠는 그 나쁜 놈이 들어온 줄 알았어. 내가 그놈한테 잡혀간 줄 알았다고.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나는 벽에 딱 붙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짜인 나를 그가 되찾은 보물로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그 진해 같은 흉터를 조명 아래에서 은근히 통증이 느껴졌다. 당신 누구예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스즈키 특유의 약간 차가운 음성을 흉내내며 장청이 고개를 들었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다. 아빠야, 아빠잖아. 얼굴이 늙어서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야? 홍샤오러우, 붉은 돼지고기 요리, 말이야. 그는 횡설수설하며 손짓했다. 지금 이 순간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만약 내가 스즈키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이 가죽 칼은 다음 순간 내 목을 그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아빠, 나는 스즈키의 목소리 톤을 흉내냈어.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왜 이제야 왔어요? 난 또 아빠가 나 버린 줄 알았잖아. 장청은 이 소리를 듣고 온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미안하구나, 무무. 아빠가 늦었구나. 그는 횡설수설 뇌까리며 재회의 기쁨에 완전히 젖어들었다. 이 순간 나는 그가 미쳤다는 걸 확신했다. 바로 그때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 낯선 번호였다. 또 영상이 하나 왔다. 나는 몸을 돌려 장청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손으로 낯선 번호가 보낸 두 번째 영상을 열었다. 화면 속에서 스즈키는 한 남자에게 짓눌려 있었어. 남자의 손이 린무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린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린무의 두 손이 미친 듯이 남자의 손을 핥히었다. 영상 20초째. 린무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졌다. 발버둥 치던 다리가 멈추고 경련하듯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무력하게 남자의 팔에서 미끄러졌다. 허공을 허우적대던 손길이 마지막으로 침대 위를 콱 내리쳤다. 영상은 거기서 뚝 끊겼다.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린무는 당했다. 사라진 게 아니었다. 저 남자에게 생명을 빼앗긴 것이다. 영상 속 그 남자. 뒷모습뿐이었지만 그가 린무의 생명을 앗아갈 때의 그 폭력성과 냉혹함은 화면 너머로도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무무, 왜 그러니? 장청이 갑자기 혼잣말을 멈췄어. 그의 핏발선 두 눈이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껐다. 장청이 천천히 일어섰어. 그는 횡몸을 돌려 허리 뒤에서 길쭉한 가죽 칼을 꺼냈다.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소리를 뱉어내며 마치 화가 난 곰처럼 예고도 없이 내 가슴을 향해 돌진해왔다. 아, 온몸에 털이 바짝 섰다. 생존 본능이 나를 뒤로 확 젖히게 했다. 칼날이 내 가슴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장청의 일격이 빗나가고 반대 손으로 다시 찔러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척할 여유가 없었다. 402호 문을 박차고 어두운 복도로 몸을 날렸다. 문을 뛰쳐나가는 찰나 움직임이 너무 격렬했던 탓에 머리가 휙 쏠리며 1년 넘게 공들여 그 웨이브 가발이 바람을 가르며 처절한 곡선을 그리더니 차가운 복도 바닥에 툭 떨어졌다. 가발을 주울 시간은 없었다. 반질반질한 맨머리를 드러낸 채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굉음이 들렸다. 곧이어 노장, 장청의 무겁고 규칙적인 발소리. 타닥, 타닥, 타닥. 나는 1층 로비로 달려나갔지만 거대한 철문이 출구를 굳게 막고 있었다. 절망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센서등이 켜졌다. 장청이 계단 참에 서 있었어. 번뜩이는 가죽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미친 듯이 문을 흔들어댔지만 장청이 벌써 내 등 뒤까지 왔어. 그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칼을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오른쪽 어깨에 찔러 넣었다. 아! 극심한 통증이 이성을 순식간에 찢어 발겼다. 내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것은 남자다운 절망으로 인해 극도로 처절한 비명이었다. 그는 내 목을 꽉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칼날을 내 가슴 깊숙이 박아 넣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찢어진 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탁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다. 나는 의식을 완전히 잃어갔다. 장청이 내 굳어버린 몸 앞에 서 있었어. 몰아쉬는 숨을 거칠게 내뱉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때 딸로 위장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그저 고기 덩어리처럼 붉은 액체 속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세 번째 영상이 도착했다. 장청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열었다. 화면 속 침실 조명은 부드러웠다. 스즈키와 또 다른 스즈키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 긴 머리가 뒤엉키고 옆모습이 거의 똑같았다. 곧이어 바깥쪽에 누워있던 린무가 몸을 뒤척여 진짜 린무를 뒤에서 껴안았다. 영상 속 린무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의아한 듯 이불을 들추며 상대방의 하체를 확인했다. 시선이 닿은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었다. 너 남자였어? 린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에는 혐오감과 붕괴가 가득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본 듯 굴러서 침대 머리맡으로 도망쳤다. 공포로 인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무무, 내 설명 좀 들어보렴. 난 널 좋아해. 진심으로 널 좋아한다고. 남자가 사정하듯 사과했다. 저리 가, 이 역겨운 괴물아. 린무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머리맡 협탁 위에서 과도를 집어들었다. 남자를 향해 들이대며 쏘아붙였다. 남자는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린무는 극심한 공포 때문에 손에 든 칼로 남자의 목을 콱 그어버렸다. 붉은 액체가 순식간에 솟구쳐 올랐다.
영상 속 남자가 상처를 움켜쥐었다. 동작이 굳어버렸다. 지네처럼 뒤틀린 상처가 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이 되었다. 그는 림무가 칼끝을 멍하니 바라보는 틈을 타 재빨리 가위를 낚아챘다. 거센 몸싸움 끝에 상대 머리 위에 가발이 벗겨졌다. 그 뒤 남자는 마치 맹수처럼 림무의 몸 위로 쓰러졌다.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사정없이 졸랐다. 영상이 완전히 암전되었다. 휴대전화가 툭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액체 속으로 빠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발밑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드디어 딸의 신분을 찬탈한 악마를 직접 처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영상 속의 모든 증거는 마치 녹슨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지식이고 있었다. 아, 장청, 이 갑자기 핏물 속에 무릎을 꿇었다. 아, 무무,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장성은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 그 비대하고 부어오른 몸이 핏물 속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한참 후 장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천경관, 여보세요? 노장,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심경관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에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장성이 나지막이 웃었다. 나직이 읊조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경관은 두꺼운 서류철을 덮었다. 지친 기색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 불완전한 기록들이 마침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장성이 출소한 후 황폐해진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내의 묘를 참배한 뒤 낡은 집 우편함에서 19통의 편지를 꺼냈다. 딸 림무가 매년 보내온 편지였다. 1년에 한 통씩. 앞선 16통의 편지는 글귀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17번째 편지, 림무, 아빠. 저와 외모가 똑같은 소녀를 알게 됐어요. 이름은 자함이에요. 자함은 정말 대단해요. 그날 저를 괴롭히던 건달에게서 저를 구해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18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연말에 자함이가 이사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전 경계심이 많아서 혼자 자취를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새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자함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이건 우리 둘만의 작은 비밀이에요. 마지막 편지는 주저함으로 가득했다. 아빠, 자함이가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싶대요. 친한 친구 사이인데 거절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장성은 림무가 이미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결과는 없었다. 그러다 거리에서 림무와 외모와 행동까지 똑같은 소녀를 마주쳤다. 장성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몰래 지켜본 결과 소녀는 겉모습은 림무와 똑같았지만 눈빛에는 그거 많던 모습이 없었다. 깊게 숨겨진 탐욕만 남아있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는 맞은편 건물의 방을 얻어 감시하기 시작했다. 알아갈수록 소름이 끼쳤다. 눈앞의 소녀는 딸과 너무 닮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그때 장성은 림무가 언급했던 클라우드 카메라 계정을 떠올렸다. 그는 아내의 생일로 계정 잠금을 풀었다. 클라우드 백업 영상 속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자함이라 불리던 그 남자가 딸이 씻을 때 화면을 보며 추잡한 짓을 하던 모습,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던 그 밤 정체가 탄로나자 잔혹하게 림무의 목숨을 앗아간 모습까지. 신문실의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찔렀다. 심경관은 장성의 복역 일지를 펼쳤다. 2026년 12월 15일. 내일이면 출소한다. 이 세월 동안 나는 정말 열심히 불공을 들여 바느질도 기계보다 더 정교해졌지.
딸을 찾아가 못다 준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줄 것이다. 누구든 내 딸을 괴롭히면 나는. 페이지를 넘기자 종이 뒷면까지 배어나온 글씨가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났다. 그를 끝내버리겠다. 그를 끝내버리겠다.